행복하기 바라십니까? 그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항상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불확실할지 몰라도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행복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행복이라는 화두는 전통적으로 철학뿐 아니라 과거 모든 역사 속에서 중요한 주제였지만 근래 한국에 와서 더 큰 그런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를 급격히 해결하다 보니까 사회 속에 수없이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고 청소년들의 자살률 제일 높고 또 강력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이게 사회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흉폭한 그리고 너무나 삭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행복에 대한 갈증들이 점점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면은 온갖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지만 그 행복에 대한 관심, 그래서 행복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요새 갖고 있는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상업화의 한 줄기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을 관심 갖기 시작하니까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온갖 기술들, 저는 잔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잔기술을 가르치는 많은 책들이 나오게 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온갖 행복하기 위한 기술들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되,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행복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행복함이란 말로 A를 얘기하고 B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고, 그렇다면은 행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온갖 잔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의미할 수가 있겠죠.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데 부산을 가기 위한 온갖 기술들, 여기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습니다만, 네, 부산 가자고, 부산을 가기 위해서 KTX를 탈 것이냐 버스를 탈 것이냐 뭐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은 부산 가기 위한 기술을 배워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어느 날 광주에 도착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갖기 위한 잔기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목적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좀 갖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과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잔기술을 배우는 책을, 가르치는 책을 읽는 게 과연 행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우리 서가에 다시 돌아가서 저 구석에 박혀 있는 톨스토이의 작품 또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한 권을 읽는 것이 내가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측하시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잔기술 가르치는 책보다 아마도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행복을 쾌감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라고 불리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느끼는 쾌감이 있고 불쾌감이 있을 때 쾌감을 플러스로, 불쾌감을 마이너스로 했을 때 합산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양이 커지면은 행복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헤도니즘의, 쾌락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죠. 아, 나는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니까 너무 행복해. 친구들하고 즐거운 환담 나누니까 행복해. 이런 이야기들 다 행복을 그 순간의 느낌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근세의 소위 공리주의라고 불리는 그 윤리학설에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행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리주의, 벤담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걸 윤리적인 정의와 선악의 기준을, 결국 그 행위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갖다 주는 행위일 경우에 그것은 선한 행위고 또 정의로운 행위다. 이것이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쾌감하고 불쾌감의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
보는 것이었죠. 이것은 요새 소위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에서도 계속 이끌어져 오는 행복 내지는 인간의 복지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돈후안입니다. 돈후안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섭렵해 나가면서 탐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쾌감이 순간순간 쾌감이 많았을지언정 이 쾌감들이 누적돼 가지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쾌감을 느꼈다 한들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돈후안을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일부 남자 중에는 아직도 흠모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행복을 느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행복한 인간이었나? 그 사람의 삶이 행복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분명한 답이 잘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극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이 해피니스 머신, 행복 기계입니다. 이 기계 속에 이 사람이 이 뇌 장치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쾌감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사람일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 사람의 위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아마 순간순간 쾌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기계, 만약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그 속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할 텐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행복감의 집적, 행복감이 자꾸 반복되고 쌓인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해서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참 행복하겠어. 저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것들 모두 다 이뤘어. 좋은 가정을 이루었고 좋은 경력을 이루었고 자기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성취가 됐어. 그 사람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스크루지죠. 어디 누구 소설에 나옵니까? 디킨스 소설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인데 디킨스 소설 속에서 이 스크루지의 전반부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돈에 대해서 맹목적인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디킨스의 소설 속에서 나중에 이제 스크루지가 회심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 그 소설 속에서 디킨스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스크루지의 행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냥 돈을 벌고자 목적을 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그 단계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행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그 사람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서 공감이 됐기 때문에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고전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이 스크루지 경우를 볼 때는 단지 목적을 이루는 것만으로 또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구나. 그런 경우들도 우리 흔히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룬 거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의 예들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에 얘기했던 어떤 쾌감이라든가 느낌의 부분들 또 어떤 이룸을 성취해 나가는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삶이 온전히 불쾌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때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도 과연 그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좌절로 얼룩져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 사람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쾌감만 가지고서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취만 가지고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쾌감이 없어서는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떤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서는 또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쾌감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바라는 바들이 성취되는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뭔가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러스 알파, 과연 쾌감이 있대 쾌감을 행복으로 연결시켜주고 이루고 있는 성취감들을 행복으로 끌어올려주는 뭔가 중간의 플러스 알파, 하나의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공리주의자의 첫 인물로서 제레미 벤담을 소개했지만 그 이어가지고 공리주의를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한 바보가 되는 것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돼지의 욕심보다는, 돼지의 욕구보다는 인간의 욕구가 낫다는 것과 바보의 욕구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욕구가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쾌감 같은 걸 이야기를 하되, 쾌락 같은 걸 이야기를 하되 모든 걸 한 선상에 놓을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좀 더 높은 질의 쾌감이 있을 수 있고 낮은 질의 쾌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테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루는 성취하는 것들 중에서도 낮은 성취가 있을 수 있고 높은 성취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이 차이 속에서 단지 쾌감과 단순한 만족들을 행복한 인간의 차원으로 올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세상을 살면서 평가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쾌감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걸러지고 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등급이 매겨지는 그런 운명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과 다른 또 한 사람의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마더 테레사죠, 그렇죠? 자, 마더 테레사는 아까 얘기했던 돈 후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형태의 쾌감 같은 건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더 테레사는 쾌감이 없었을까요? 삶의 만족감이 없었을까요? 분명한 만족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성취감, 스크루지와 같은 성취감은 아닐지 몰라도 마더 테레사 나름의 성취감이 없었을까요? 마더 테레사도 나름의 성취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마더 테레사 성취감도 갖고 있었고 쾌감도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여기서 마더 테레사와 스크루지와 돈 후안을 놓고, 자, 순간순간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저는 최소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마더 테레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는데, 마더 테레사와 같은 정도의 고귀한 단계에 가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시 환경을 위해 일하는 환경미화원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길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도시 환경 미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상당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도 역시 저는 그 환경 미화원을 마더 테레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은, 모든 환경 미화원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시의 환경 미화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자기 스스로의 반성에서부터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도시를 깨끗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때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가치를 두는 부분 속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순간순간의 느낌의 쾌감과 순간순간의 성취감이 합해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용어를 쓰자면 성찰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낱낱이 떠돌아다니는 헛것과 같은 쾌감 또는 근거 없는 성취감 같은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의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나와의 대화,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설득된 방향 속에서 나온 방향성이 성립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인생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쾌감과 성취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이 합해져서 비로소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살도록 하자, 이게 멋진 일이니까 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본질 속에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 성찰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성찰을 이루게끔 하는데 막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21세기 초반은 제가 볼 때는 100년, 200년 되돌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되돌아볼 때 가장 살벌하고 가장 건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치관 자체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속에 놓여 있고요. 그 물질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한 줄로 달리기를 사람들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에 나 스스로와의 대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끔 가장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길 속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험난한 길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뜻밖의 행복지수 같은 게, 행복지수 나타나는 도표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어떤 미국이 50위 안에 들어가는 그 순위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보면 미국이 150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뭘 보여주냐 하면은 물질적인 편의라고 하든가 불편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변수로 누워지지 않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가치만을 넣고서 도표를 만들었을 때 대충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도표가 물질적인 편의를 넣어가지고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득력 있는 이 도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약과 같고 한편은 비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처음 가졌을 때 나는 거기서 대단한 만족을 느낍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걸 갖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걸 갖게 되면 우리는 또 새로운 거를 추구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갖게 되면은 그건 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물질이 주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도 사람들에게 환각을 주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마약에 적응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나한테 쾌감을 주지 못하고 더 많은 양을 추구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약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죽게 되는, 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물건을 줬을 때 그 아이들은 며칠 동안은 신나게 갖고 놀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물질이 주는 만족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들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이 신자유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소비를 강요받게 되고 그 물질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 몸에 적응에 의해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왜 행복과 관련된 만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한 국가들에서 높은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설득력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죠. 책을 읽을 때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많은 잔기술을 가르치는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